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 6개월 된 아내가 몇 주째 침대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웠던 남편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불을 걷어 올린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온 가족은 두려움과 눈물, 그리고 수년간 묻혀있던 비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과연 사랑과 가족의 힘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감동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에게 기쁨이 찾아왔죠. 모두가 제 임신 소식에 기뻐했지만 특히 시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손주를 기다려오셨던 터라 제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보며 정성으로 돌봐주셨죠. 하지만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피로가 몰려와 침대에서 한 발짝도 내려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남편 지훈 씨도 그저 임신 때문에 힘든가 보다 생각했죠. 아내를 위하는 마음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요리부터 청소까지 전부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도록 제가 침대와 한 몸이 되어 꼼짝도 하지 않자 남편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하라고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분만 서 있어도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침대에 누워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저는 침대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대충 씻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시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제가 베개에 등을 기대 앉아 있는 것을 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얘 아기를 뵌 거지. 몸져 누운 환자도 아닌데 왜 저렇게 누워만 있는 거니? 좀 움직여야 순산하지. 그렇게 틀어박혀 있으면 나중에 애 낳을 때 고생한다. 저는 입술만 깨물 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발에 돌덩이라도 매달아 놓은 듯 다리는 무거웠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차마 시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가끔 땅에 발을 디디려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막고 있는 것처럼요. 옆에서 듣고 있던 지훈 씨도 인상을 썼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씀대로 해. 최소한 거실에 나와서 편하게 밥이라도 먹자. 당신 요즘 너무 말랐어. 얼굴도 창백하고 계속 누워만 있는 거 몸에 안 좋아.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못 내려가겠어. 무서워. 무섭다니. 뭐가? 지훈 씨의 목소리가 커졌다가 이내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말해봐. 뭐가 무서운데?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 자신도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운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침대 발치 아래에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발을 내딛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를 감싸 안고 옆으로 누워 어둠 속에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제가 꾀병을 부린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지만 그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제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자 지훈 씨는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당신 너무 이상해. 임신한 여자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처럼 꼼짝도 안 하진 않아. 말해봐.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저는 화들짝 놀라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훈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이불 끝을 잡고는 세게 확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붙잡았지만 제 힘으로 남편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불이 완전히 걷히는 순간 지훈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이 천천히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그 광경을 본 순간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다시는 예전처럼 평온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딱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몇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시선은 제 몸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몸을 잔뜩 웅크리며 이불을 끌어다 배를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봐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지훈 씨는 주먹을 꽉 쥐었고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나한테 숨긴 거야?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채소 바구니를 든 채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이 망연자실 서 있고 며느리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이불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자 미간을 찌푸리며 물으셨죠. 무슨 일이냐? 지훈 씨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를 돌아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 손을 떠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은 눈부시게 밝은 아침이었지만 방 안에서 저와 남편은 마치 세상의 양끝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부터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우리 사이에 생겨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고 조용해서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아직 영문을 몰라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고 다가오셨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니? 왜 아침부터 울고 불고 집안이 떠나가게 소란이야? 지훈 씨가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길 좀 보세요. 박 여사님은 인상을 쓰며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불은 이미 반쯤 벗겨져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시퍼런 멍으로 얼룩덜룩한 제 앙상한 다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숨을 멈추고 제 다리를 쳐다보시더니 기겁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세상에, 너 이게 무슨 일이니? 다리가 왜 이 모양이야? 저는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껴 울 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 멍들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물린 자국처럼 작았지만 점점 넓게 퍼져나가 커다란 반점이 되었죠. 저는 두렵고 공포에 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이불로 가리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게 못 박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혹시 나 몰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재빨리 제 곁에 앉아 이불을 덮어주시며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소리부터 지르고 볼 일이니? 애가 임신 중인데 이 지경이 된 걸 보면 분명히 병이 있는 거지. 정상이 아니잖아.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지훈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손목을 잡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언제부터였어? 내가 매일 물어볼 때마다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잖아. 언제까지 나한테 숨길 작정이었어. 저는 흐느끼며 떨리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무서웠어. 아기한테 안 좋을까봐. 병원에 갔다가 무슨 큰 병이라고, 그래서 아기를 잃게 될까봐 무서웠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여사님도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평소 제게 까다롭고 불만도 많으셨지만 제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것을 보시더니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가, 아프면 치료를 해야지. 이렇게 숨기기만 하면 너만 더 고생이야. 뱃속 손주도 생각해야지. 너 자신도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서 병을 숨기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지훈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무슨 일이든 나한테 말해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하지만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너무 무섭잖아.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온 가족이 혼란에 빠질까 두려워 홀로 걱정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겁니다. 박 여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더는 말할 것 없다. 오늘 오후에 당장 병원 가자. 이대로는 안심할 수 없어. 그날 오후 지훈 씨는 저를 데리고 가족과 아는 사이인 최 선생님이 계신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제가 치마를 걷어 올리자 최 선생님은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이 멍들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 넘었어요. 그 말을 들은 지훈 씨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돌아봤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제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무언가를 기록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혈액순환이나 혈액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특히 조심해야 해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 아무것도 숨기지 마세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부 말해야 합니다. 비밀로 하는 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 지훈 씨는 말없이 저를 차로 이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차에 앉고 나서야 남편이 마치 큰 병을 앓은 사람처럼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는 나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부부잖아. 난 다 견딜 수 있어. 당신이 침묵하는 게 제일 무서워.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하는 대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창 밖의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공허함이 번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 선생님의 눈빛만 봐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가끔씩 부드럽게 쥐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이겨낼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 시퍼런 멍들은 단순한 질병의 징후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기이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온 가족을 다시 한번 의심과 공포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 없고 부슬비까지 내려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등을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지훈 씨는 방 안을 서성였고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간간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점심 무렵 최 선생님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볼 상태는 아닙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생긴 멍은 혈액 속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약해져서 약한 충격에도 쉽게 터지고 멍이 생기는 거죠. 임산부에게 이 상태가 지속되면 출산 시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겨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걱정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훈 씨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치료할 방법은 있습니까? 제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안전한 건가요? 최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아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격한 운동은 피하고 처방된 약을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없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아에게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제가 진작부터 말했잖습니까. 제가 게을러서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팠던 겁니다. 아이고, 내 며느리 불쌍해서 어떡하나. 임신도 힘든데 이런 병까지 얻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페이. 마는 제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책하는 대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훈 씨도 제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들었지, 여보? 이제부터 치료에 잘 협조해야 해. 다시는 나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마. 내가 꼭 같이 이겨낼게.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 엉엉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퍼런멍뿐만 아니라 저는 이상한 감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발끝에서부터 오싹한 냉기가 스며 올라와 마치 누군가 제 발을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하려 했지만 다들 제가 헛것을 본다고 생각할까봐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조심스럽게 방으로 부축하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생각 마. 전부 내가 할게. 이제부터 당신은 푹 쉬고 약만 제 시간에 챙겨 먹으면 돼. 시어머니는 온갖 종류의 죽과 보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친정어머니께 전화의 상황을 알리셨죠. 그날 저녁 친정어머니가 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깡마른 제 모습을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딸아, 왜 엄마한테 이런 일을 숨겼어? 어머니는 목이 맨 목소리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오늘이라도 알았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으면 엄마는 어쩔 뻔했니?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서러움과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저를 지켜보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퀭했지만 제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남편이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저는 또다시 발끝에서부터 퍼져오는 그 냉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불 속으로 발을 움츠렸지만 무언가가 제 발을 꽉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깨우고 싶었지만 그가 또 걱정할까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으며 이 모든 것이 환각이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주시는 동안 저는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딸아, 너 영적인 거 믿니?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일도 있는 법이야. 임신했을 땐 몸이 약해져서 안 좋은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거든. 네가 매일 밤 그런 걸 느낀다면 엄마 생각에는 어머니는 말을 멈추셨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퍼렇게 멍든 제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던 중 친정어머니가 진지하게 제안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법사님을 모셔서 집터도 좀 보고 애액댐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미의 직감이란 게 영 불안해서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아니, 사부인, 병은 병이지, 병원에서 고쳐야지, 무슨 법사님입니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인 채 겁에 질린 제 얼굴을 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하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뭐라도 해봐야지. 지훈 씨는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지만 당신 마음이 편해진다면 막지는 않을게.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밤 온 가족을 경악과 혼란에 빠뜨리는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처마 끝에선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무거운 배를 안고 잠을 청했지만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제 주위를 맴도는 듯한 불안감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집안이 깊은 정적에 잠기자 또다시 그 냉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발끝이 시린 정도였지만 곧 종아리까지 냉기가 번져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그럴수록 냉기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며 베개 끝을 꽉 쥐고 남편을 작게 불렀습니다. 지훈 씨, 지훈 씨. 하지만 남편은 깊이 잠들어 고른 숨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또 저를 유난 떤다고 생각할까봐 차마 흔들어 깨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숨을 몰아쉬며 이 냉기가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제 발목을 확 붙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침대 발치에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형상 같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울음이 터져나왔고 끄끄거리는 소리에 지훈 씨가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는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발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뭐 보여요? 남편이 제 손끝을 따라 바라봤지만 희미한 불빛 아래에는 벽에 붙여놓은 나무 의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당신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똑똑히 봤어. 차가운 손이 내 발목을 잡았단 말이야. 제 목소리가 하도 떨려서인지 남편도 순간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시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엄마도 계셔. 누가 당신을 해치겠어. 어서 자. 내일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법사님 모셔오라고 할게. 당신 마음 편하게.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전에 없던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두 손을 떨었습니다. 딸아, 내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야. 정말로 경험 많은 분을 모셔와야겠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핏기 하나 없이 파리해진 제 얼굴을 보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부인 말씀대로 뭐라도 해봅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그날 오후 친정어머니의 소개로 근처에서 용하다는 법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는 이른이 넘어 보이는 깡마른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방에 들어선 법사님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방안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집에 원혼이 붙어 있군.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조용히 법사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법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원혼이 임신한 여자에게부터 다리 쪽에 머물고 있구나. 밤마다 괴롭히니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이대로 두면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밤의 그 오싹한 냉기와 보이지 않는 손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법사님, 그럼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원혼을 달랠 작은 제사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조차 법사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시에 따랐습니다. 해질녘 법사님은 제 방에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향냄새가 자욱하게 퍼지고 그의 나지막한 경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배를 감싸 안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고 그의 눈에서도 처음으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의식이 한창일 때 법사님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발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다. 온 가족이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덜덜 떨며 손에 쥔 염주를 계속해서 돌렸습니다. 법사님이 다시 경문을 외자 제단 위의 촛불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촛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기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싹하던 냉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의식을 마친 법사님은 땀을 닦으며 당부했습니다. 일단은 잠잠해졌지만 산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오. 절대 다투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오. 그리고 조상님께 자주 향을 피우고 평안을 기원하시오. 온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지훈 씨는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것 봐. 정말 영적인 문제였나 봐.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약도 꼬박꼬박 먹어야 해. 그래야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고 화를 냈지만 결국 제 곁에서 함께 짐을 짊어져 주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최 선생님은 온 가족을 다시 한번 공포에 빠뜨리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액땜굿 이후 저는 한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에도 더 이상 이상한 냉기나 검은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았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져 이전처럼 잔소리 대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일주일 뒤에 다시 혈액 검사를 하자고 하셨죠. 약속된 날 아침 지훈 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초겨울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남편 등 뒤에 앉아 배를 감싸 안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에 저와 남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상태가 좀 나아졌나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은 임신 6개월 차라 태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모의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거든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에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소판 수치가 더 떨어지면 출산 시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하고 지금부터는 몸의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과다출혈이라는 말에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엄마가 되어보지도 못했는데, 아이를 보지도 못했는데, 모자,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훈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내가 옆에 있을 테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정어머니는 말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과묵하시던 시아버님께서도 입맛을 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구나. 이제는 그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기만 바랄 뿐이다.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날 이후 지훈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저를 돌보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매일 직접 죽을 끓여주고 집안을 청소하고 밤새 제가 잠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사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지금껏 그의 사랑을 이토록 깊이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의 멍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곳에 몇 개 더 생겨났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닌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밤에 뚜렷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귓가에 희미하게 한탄하는 듯한 한숨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 씨가 저를 재우고 있을 때 저는 망설이다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아직도 이 근처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이상한 생각하는구나. 저번에 법사님이 굿도해줬고 그 뒤로 당신 잘 잤잖아.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있어. 진짜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귓가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 지훈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 당혹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고는 일어나 창문을 확인하고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제 옆에 누웠지만 제 손을 아플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당신 말을 믿어.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누가 됐든 당신과 우리 아기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결연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마치 그 역시 우리 주변에 무언가 이상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것처럼요. 다음 날 친정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믿든 안 믿든 더 용한 분을 모셔서 확실하게 봐야 해. 사람 목숨, 손주 목숨이 달린 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어. 시어머니는 처음엔 버럭하셨습니다. 사부인, 다 미신입니다. 병원에도 다니고 있는데 무슨 법사 타령이에요. 하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는 저를 보고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나섰습니다. 여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지 않소. 며느리 마음이 편해야 뱃속 손주도 건강한 법이오. 결국 온 가족은 시아버님의 지인을 통해 더 용하다는 법사님을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특히 난산이나 임신 중의 어려운 문제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법사님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인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원혼이 씌어 놓아주질 않는구나.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져 배를 꽉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원혼이라니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방 안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이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세히 알려면 신을 불러 물어봐야 하오. 하지만 이 일은 이 집안의 오래된 빚과 관련이 있는 듯하군.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양가 어머님은 서로를 쳐다보며 두려움과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빚이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까지 이 혹독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인 것일까요? 영혼을 부르는 의식은 토요일 저녁으로 정해졌습니다. 온 가족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밖에서 들려오는 준비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훈 씨는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침착해야 해. 내가 항상 여기 있다는 것만 기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법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했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그는 저와 방 안을 둘러보더니 나지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운이 무겁구나. 간단한 일이 아니야.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구석에 기대서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말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법사님은 제사상에 향, 꽃, 그리고 맑은 물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를 올린 뒤 경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누군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배가 뒤틀리며 아기가 세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놀라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기가 너무 심하게 차. 남편은 제 손을 꽉 쥐었지만 시선은 법사님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단 위의 촛불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사그라들고 향연기는 소용돌이치며 맴돌았습니다. 법사님이 미간을 찌푸리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방 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침대 구석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제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순간 귓가에 한 맺힌 여자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나우는 소리가 들려. 법사님은 계속 경문을 외며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이 임신한 여인을 괴롭히는 것이냐? 촛불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올랐다가 누군가 입김을 분 것처럼 약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손에 쥔 염주를 돌리며 계속 불경을 외웠습니다. 갑자기 저는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속삭이듯 울렸습니다. 나는 이 집의 옛 주인이요. 나는 원통하게 죽어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못했소.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 말을 내뱉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꽉 껴안고 당황한 눈으로 외쳤습니다. 여보, 여보,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법사님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죽었는가? 아니, 제 아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소. 임신한 몸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았소. 나는 한을 품고 이 집에서 숨을 거두었소.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에는 무언가 짐작하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법사님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 원한 때문에 이 산모에게 붙어 있는 것이냐? 제 아내 속삭임이 목맨 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옛날의 나와 같아 보여서 그녀 역시 나처럼 될까봐 두려웠소. 해치고 싶진 않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소. 저는 마치 제 자신이 그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지훈 씨가 겁에 질려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법사님은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제 이마에 가볍게 대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남편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라졌고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영혼은 악귀가 아니라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떠나지 못하는 것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니 영혼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산 사람이 평안할 것이요. 친정어머니는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사님,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집 살 때 더 꼼꼼히 알아볼 걸. 오래된 사연이 있는 집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법사님은 저를 보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은 마음을 굳게 먹고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시오. 뱃속의 아이는 어머니의 평안을 필요로 하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박복한 여인의 한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여우면서도 두려웠고 그녀의 모습에서 제 처지가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그 영혼을 위해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여보. 당신과 우리 아기가 평안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 저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부의 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뒤 온 가족을 다시 한번 공포와 의심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새로운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부르는 의식이 끝난 후 온 가족은 그 박복했던 여인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며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함께 제사상에 올릴 과일과 떡, 향과 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저를 데리고 절로 향했죠. 산 중턱에 자리한 작고 고즈넉한 절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는 법입니다. 떠나간 이가 이승에 미련이 남았다면 살아있는 이들이 정성으로 기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쪽 모두 평안을 얻을 수 있지요. 스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은은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영혼이 부디 미련을 떨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그리고 제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천도제가 끝나자 가족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몸의 이상을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평소보다 훨씬 거세게 발길질을 했고 그때마다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지훈 씨는 겁에 질려 달려와 저를 눕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많이 아파? 병원 가자. 응. 친정어머니도 황급히 달려오셨고 온 가족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좀 괜찮아지는지 볼게요. 하지만 통증은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저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번쩍 안아 차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다시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저를 급히 진찰하시더니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기 진통의 신호가 있습니다. 다행히 제때 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껴안았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여보. 선생님은 제게 최소 몇 주간은 입원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하며 절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무겁게 짓눌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남편과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특히 놀라웠습니다. 비베이는 매 끼니 때마다 직접 끓인 죽을 가져다 주셨고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가,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집안일은 이 어미한테 맡겨라. 넌 그저 우리 손주를 위해 몸조리만 잘하면 된다.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우셨던 시어머니가 이토록 다정해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만 남아 저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비몽사몽간에 복도에서 누군가 또각또각 걷는 소리를 들었고 곧이어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선 안 돼.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옆을 보니 남편은 의자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눈으로 문 쪽을 바라봤지만 밖에는 노란 복도 등 불빛만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꿈을 꾼 걸 거야. 어젯밤 내내 내가 여기 있었는데 아무도 못 봤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똑똑히 들었어. 바로 문 앞에서 들렸단 말이야. 지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 스치는 불안감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태연한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친정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을 때 저는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아, 엄마 생각엔 천도제로 일이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모양이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거대한 먹구름이 여전히 제 머리 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가족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또다시 그 한 맺힌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속삭임뿐만 아니라 창문 밖으로 사람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며 퀭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지낼 수 없어. 내가 확실하게 알아볼게. 이 집에 정말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라면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해.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나도 이 집에 대해 얼핏 들은 얘기가 있다. 집을 살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예전에 젊은 여자가 이 집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은 몰랐다.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목소리, 법사님이 했던 말들이 모두 이 집에 숨겨진 과거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해. 당신과 우리 아기를 더 이상 이런 공포 속에 살게 할 수는 없어. 제 마음속에 커다란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 불행한 여인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시아버님의 고백을 들은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뜬 소문이 제가 겪고 있는 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마치 이 불안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듯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지훈 씨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더 이상 이런 막연한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을 다시 파헤치는 게 괜찮을까?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인데 괜히 들쑤셔서 좋을 거 없잖니. 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아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아내가 매일 밤 공포에 떠는 걸 더는 볼 수 없습니다. 친정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원혼이 있다면 풀어주어야 하고 그러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지요. 결국 시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가 너를 데리고 예전 집주인을 찾아가 보마. 그 양반이라면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게다. 다음 날 지훈 씨와 시아버님은 예전에 이 집을 팔았던 분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고 집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늦게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여보, 어떻게 됐어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지훈 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집주인 어르신을 만나고 왔어. 그분 말씀이 정말로 예전에 이 집에서 젊은 여자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대. 저는 숨을 죽이고 침대 시트를 꽉 잡았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연희였대. 그녀도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하더군.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가버리고 연희 씨는 이 집에서 홀로 고통 속에 지냈다는 거야. 그러다 진통이 왔는데 곁에 아무도 없어서 결국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대. 사람들은 그녀가 깊은 원한을 품고 죽었고 그 후 며칠 동안이나 비통한 울음소리가 집 안에서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이 집에서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연이라는 여자의 이야기는 제가 의식 중에 들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그분이 한을 풀지 못해서 나한테 지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그분을 위해 정성껏 천도제를 지내드리면 돼. 그분이 편안해져야 우리 가족도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엾어라. 젊은 나이에 그것도 뱃속 아이와 함께 그렇게 가다니 원한이 남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우리 식구들이 정성을 다해야겠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버림받고 고통 속에서 홀로 죽어간 연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임신한 제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경고하기 위해 제 곁을 맴돌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절에서 큰 규모의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스님들을 모셔 경을 읽고 강에 연등을 띄우기로 했죠. 친정어머니는 정성껏 날을 잡고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지훈 씨는 스님들을 모시고 절과 연락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떡을 찌고 과일을 사며 거들었습니다. 부디 그 아가씨가 좋은 곳으로 가서 우리 며느리가 무사히 순산하게 해주세요. 천도제가 열리던 밤, 온 가족이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은은한 목탁 소리와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절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등불 아래 앉아 배를 감싸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연희 씨, 만약 아직 여기 계신다면 부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온전히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연희 씨 몫까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연희 씨가 살지 못한 삶까지 제가 더 열심히 살아갈게요.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제 손에 들린 향이 더 밝게 타오르며 흰 연기를 하늘로 피워 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게 부드럽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천도제가 끝난 후 제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다리의 멍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뱃속 아기도 전처럼 심하게 발길질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하며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새로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베개에 작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온 가족이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지훈 씨는 겁에 질려 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최 선생님은 저를 진찰한 뒤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유산기가 있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배를 감싸 안고 더듬거렸습니다. 안 돼요. 내 아기. 내 아기를 잃을 수는 없어요. 지훈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지만 확고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나만 믿어. 우리 아기 꼭 지켜낼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눈에서 저는 목이 메일 정도로 강한 결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험난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입원했습니다. 차가운 병실과 소독약 냄새는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항상 제 곁을 지켰고 작은 실수라도 생길까봐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 상태를 직접 살피며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산모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임신 6개월 반이니 최소 2달만 더 버티면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저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번 첫날 온 가족이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죽을 끓여와서 어린 딸을 돌보듯 제게 먹여주셨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임산부용 우유와 과일을 머리맡에 놓아두셨습니다. 그 눈빛만 봐도 저와 뱃속 아이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은 상태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출혈은 없었지만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지훈 씨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저를 돌보고 밤에는 간이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퀭한 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임신한 젊은 여인이 창가에 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깨를 어루만지려 하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운이 좋군요. 남편도 가족도 곁에 있으니 부디 아이를 지켜내세요.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지훈 씨가 놀라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왜 그래? 또 악몽 꿨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연희 씨의 영혼은 더 이상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어머니께 꿈 이야기를 하자 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천도제 덕분에 그분의 마음이 조금은 풀렸나 보구나.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는 않을 게다. 그분의 목까지 살아달라는 당부로 생각하렴. 저는 말없이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2주차 새로운 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또다시 약간 감소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지훈 씨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그는 제 손을 잡고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대. 출산할 때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으면 과다출혈이 올 수 있어서 수술 준비는 하겠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온갖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당신과 우리 아기는 절대 잃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의 말은 저를 떨리게 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양가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지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정한 눈빛, 친정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손을 잡아줄 때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제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깐깐하게 굴어서 내 마음고생이 심했지. 네가 병상에 누워있는 걸 보니 이제야 네가 정말 우리 집 식구라는 걸 깨달았다. 몸조리 잘해서 건강하게 손주 낳아주면 이 어미가 앞으로 잘할게.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께 이런 사과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마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제가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 마음속의 모든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어느 날 밤 병실 전체가 잠들었을 때 저는 복도에서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애처롭고 긴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급히 문을 열고 나갔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들었지, 여보? 나 혼자 들은 게 아니야. 지훈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문을 닫고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소리의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운명이 아직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었고 그것은 온 가족을 다시 한번 시험에 들게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쳐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에 무거운 공기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밤새 귓가를 맴돈 울음소리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훈 씨는 의자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지만 마치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제 가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친정어머니는 이미 따뜻한 죽과 과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딸아, 뭐라도 좀 먹어. 그래야 너도 뱃속 아기도 힘을 내지. 아직 갈 길이 멀잖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어머니의 보살핌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따뜻한 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지훈 씨가 일어나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구도 당신과 우리 아기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약속해. 그의 말은 제 안의 두려움을 밝혀주는 등불 같았지만 동시에 시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최 선생님이 평소보다 더 굳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산모의 상태에 대해 부부와 상의하고 싶습니다. 혈소판 감소는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는 있지만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훈 씨는 결연한 눈빛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모두가 잠시 쉬러 나갔을 때 저는 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사이에 울음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복도를 걷기로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배가 욱신거렸지만 마음속의 의문이 더 컸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창가에 놓인 작은 요람을 발견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부드러운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요람은 병원 물건이 아니었고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담요에 손을 대는 순간 등골을 타고 오싹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갑자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소리는 2층 계단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2층 계단에 누가 있어요? 방금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놀라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바로 올라갈게. 몇 분 후 지훈 씨가 굳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침착하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가보자.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해야 해. 우리는 함께 계단을 올랐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 다다르자 문이 살짝 열린 빈 병실이 보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요람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담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환상이었나 봐. 지훈 씨는 허리를 숙여 담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아가, 당신과 당신의 아이가 큰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이 말만은 전하고 싶어요. 모든 어려움은 지나갈 거예요. 굳은 믿음을 갖고 아이를 사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항상 당신과 그 아이 곁을 지키는 존재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똑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다행히 희망을 남길 수 있었던 누군가의 메시지였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 역시 주변 모든 이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들과 남편이 제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훈 씨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았지만 모두가 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는 저를 더 꽉 껴안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당신과 우리 아기와 함께 모든 걸 이겨낼 거야. 누구도 우리 셋을 갈라놓을 수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촌각을 다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뱃속 아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강하게 울리는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느끼며 아이가 제게 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최 선생님은 제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것 봐, 우린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어려운 시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가족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시련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사랑과 관심이 저와 제 아이를 이겨내게 할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젯밤의 울음소리가 불길한 징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시련이 없을 수는 없지만 희망과 사랑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뱃속의 아이는 평온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셋째 날 아침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올 때 저는 침대에 누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아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행복이 뒤섞인 감정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아침 식사를 들고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라도 좀 먹어. 그래야 우리 아기도 힘을 내지. 당신이 걱정하는 거 알지만 우리 아기한테는 강한 엄마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그는 제 손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나와 어머님들이 항상 당신과 아기 곁에 있을게. 시어머니 박 여사님께서 빵과 과일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아가, 뜨끈한 죽이라도 좀 먹어라. 너도 힘을 내야지. 앞으로 할 일이 많잖니.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시어머니의 관심과 보살핌은 저를 버티게 한 큰 힘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지훈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정말입니까? 오늘 바로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걱정스러우면서도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당신과 함께 가야 할 중요한 곳이 있어. 지체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당신이 준비됐는지 확인해야겠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어. 당신만 곁에 있으면 난 두렵지 않아. 우리가 병실을 나설 때 친정어머니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당부하셨습니다. 딸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엄마는 널 믿어. 지훈 씨는 저를 차에 태워 최 선생님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난임 및 고위험 산모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의료센터였고 앞으로 제 건강 상태를 함께 모니터링할 곳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최 선생님이 굳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과다출혈의 위험이 잠재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과 즉각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훈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말 들어, 여보, 놀라지 마. 우린 이겨낼 거야. 내가 한 발짝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풍우 속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날 저희는 특수 관찰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들은 제 침대 곁을 지키며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제 땀을 닦아주고 식사와 약을 챙겨주셨습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지훈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젊은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산모님,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제가 산모님과 태아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 때로는 작은 격려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 씨가 돌아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것 봐. 나랑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 후 며칠간 저는 지속적인 관찰을 받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주변의 사랑과 보호를 느끼는 듯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제 배에 손을 얹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절대 너와 엄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빠 엄마가 항상 여기 있으니 너도 힘내야 한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행복 때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힘은 시련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유대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위기는 일부일 뿐, 더 중요한 것은 정신력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과 사랑만 있다면 모든 폭풍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집, 건강한 우리 아기, 그리고 언제나 제 곁을 지키는 남편. 저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길지라도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복도를 오가는 바쁜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지훈 씨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꿋꿋하게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선생님이 들어와 새로운 검사 결과를 보신 뒤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산모의 혈소판 수치가 여전히 낮습니다. 갑작스러운 합병증이 생길 경우 조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산이라니요. 선생님, 우리 아기 살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이 주수에도 인큐베이터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위험 부담은 큽니다. 산모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동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잡으며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들었지,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 있어. 우리 아기 이겨낼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힘겹게 숨쉬는 작고 붉은 아기의 모습이 떠올라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남편이 의자에서 깜빡 잠든 사이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내요. 포기하지 말아요. 아기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불빛뿐 더 이상 한 맺힌 울음소리도 무서운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격려의 속삭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연희 씨, 만약 아직 여기 계신다면 부디 저희 모자를 보살펴 주세요. 제가 연희 씨 목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영혼이 이제 원한을 내려놓았나 보구나. 그저 위로받고
희망을 보고 싶었던 걔지. 네가 그 영혼을 해방시켜준 것이고 너 자신도 해방된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은 병원 근처절에서 조촐한 안녕 기원제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불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이의 평안과 제가 엄마가 될 힘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뱃속 아이에게 더 많이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 씨는 매일 제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가, 아빠 엄마가 정말 사랑해. 엄마랑 같이 힘내야 한다. 아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지훈 씨는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최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기 진통입니다. 산모를 바로 분만실로 옮기세요. 저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아직 너무 일러요. 내 아기. 지훈 씨는 저를 꽉 껴안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해. 내가 여기 있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기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온 가족이 저를 실은 침대를 따라 분만실로 달려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서럽게 우셨고 시아버님은 굳은 얼굴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분만실의 하얀 조명 아래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를 부탁해. 지훈 씨는 목맨 소리로 제 귓가에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과 아이 둘 다 무사해야 해. 누구도 잃을 수 없어.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귓가에 다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힘내요. 내가 곁에 있어요. 그 목소리는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제 아이를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 싸웠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어머니들은 복도에 주저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병원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분만실 안은 분주한 기계음과 의료진의 외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수술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훈 씨는 수술복을 입고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힘내세요, 산모. 숨 깊게 들이쉬고 저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아가, 제발 엄마 곁에 있어줘. 지훈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해야 해. 내가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을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다시 그 익숙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힘내요. 포기하지 말아요. 내가 곁에 있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붙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니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아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최 선생님이 외쳤습니다. 태아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서둘러야 해요.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제 아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고 가냘픈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목이 맨 채 붉어진 눈으로 떨리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 여보. 작고 붉은 아기가 하얀 천에 쌓여 제게로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어루만졌습니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스러운 사랑만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미숙아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야 합니다.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안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해, 여보. 우리 아기, 엄마처럼 강할 거야. 꼭 이겨낼 거야.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저희 모자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에 있는 제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가 수많은 줄을 매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엄마 여기 있어. 힘내야 해. 엄마가 너 안아줄 날만 기다릴게.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가 꿈틀거리며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마치 제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온 저는 다시 그 익숙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는 살 거예요. 제 목까지 사랑해주세요.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저를 스쳐 지나가며 평온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연희 씨의 영혼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게 희망을 남겨준 채 떠났다는 것을. 지훈 씨가 저를 품에 안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 봐.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우린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어.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모든 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부모님, 남편, 의사 선생님, 그리고 비록 떠나갔지만 제게 살아갈 용기를 남겨준 그 여인에게까지도요. 출산 후 며칠간 저는 여전히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이상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매일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고 여린 아이. 유리에 손을 댈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가, 엄마야, 힘내. 엄마가 너 안아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아이는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고 밤새 제 곁을 지키며 지친 기색 한 번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병원에 상주하며 제 모든 것을 챙기셨고 밤마다 손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이 어미가 잘할게. 부디 너희 모자 모두 건강하기만 해다오. 그 말에 저는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산 일주일 후 최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어 몇 주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연희 씨가 저와 아기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뒤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제 평안을 찾았음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아기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의 무게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가, 드디어 엄마가 널 안아보는구나. 지훈 씨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긴 길을 걸어왔어. 이제부터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하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최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기에게 황달 기운이 보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미숙가에게 흔한 증상이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막 피어오르던 기쁨이 다시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위험한가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면밀히 지켜볼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훈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갈 거야. 우리 아기 분명히 이겨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기에게 황달이 있다는 소식에 집안은 다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 마. 의사 선생님도 흔한 증상이라고 했잖아. 우리 아기 이겨낼 거야. 어머니들은 제 양옆에 앉아 붉어진 눈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기는 황달 치료를 위해 특수 조명을 쬐는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눈이 가려진 채 누워있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가,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기다릴게. 지훈 씨는 제 손 위에 자신의 큰 손을 겹치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아빠도 여기 있어. 넌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엄마처럼 강해져야 한다. 사흘 동안 아기는 조명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고, 친정어머니는 제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병원 내 작은 기도실에 연꽃 한 다발을 올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명을 깎아서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손주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말에 저는 엉엉 울며 말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아기 둘 다 건강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죠. 그 순간 고부간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오직 한 아이를 향한 애틋한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최 선생님이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기 황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면 퇴원할 수 있겠습니다. 온 가족이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것 봐, 여보, 우리 아기가 이겼어. 일주일 뒤 마침내 아기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에 목이 메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이웃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소박한 저녁상에 둘러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일어나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었지. 이제부터는 널 친딸처럼 여기겠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천사를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엉엉 울며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지훈 씨가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기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부터는 정말 행복해야 해. 우리 아기한테는 평화로운 가정이 필요하니까. 그날 밤 아기가 요람에서 새근새근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처마 끝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어디선가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희 씨의 영혼이 이제 정말 평화를 찾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가, 우린 폭풍우를 뚫고 이렇게 만났구나. 넌 엄마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지훈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거야. 부족했던 모든 것을 채워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시련 끝에 우리 가족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길고 험할지라도 사랑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수개월간의 고난과 눈물, 그리고 두려움 끝에 이 가족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과 단결, 그리고 한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건강을 되찾았고 가족은 화목해졌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가족이 함께 손을 잡는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임신한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과 양가 부모님의 지지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기적이며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의미 있고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